DHS가 이민자 단속을 통해 체포한 불법 체류 범죄자를 검색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체포된 불체자들을 출신 국가 및 지역별로 찾아볼 수 있으며 이름과 사진, 죄목, 체포 지역 등이 나타납니다. 정부가 외국인 심사센터를 신설해 고위험 이민자를 색출합니다. 최근 시민권 선서식에 참석했던 위험국가 출신 이민자의 선서가 취소되는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연방 상원 민주당이 오바마 케어 보조금 확대 지급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공화당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무산될 경우 내년 중간 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다는 속셈입니다. 내년부턴 한국에서 해외로 송금할 때 증빙 서류 없이 송금할 수 있는 한도가 은행 비은행 구분 없이 연 10만 달러로 일원화됩니다. 지정은행 제도 역시 폐지돼 해외 송금이 편리해집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한국에서의 소송 움직임과는 별개로 뉴욕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법무법인은 집단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DHS가 이민자 단속을 통해 체포한 불체 범죄자를 검색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공개된 웹사이트에선 그들을 출신 국가 및 지역별로 찾아볼 수 있고 이름과 사진, 죄목, 체포 지역 등이 나타납니다. 국토안보부는 어제 최악 중 최악이란 이름의 불체자 검색 웹사이트를 공개했습니다. DHS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단속을 통해 체포된 불체자 정보를 집계한 것이라며 50개 주 전역에서 체포된 불체자를 검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웹사이트엔 만여 건의 체포 관련 기록이 웹사이트에 공개되며 이후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웹사이트는 체포된 불체자 명단을 이름과 출신 국가별, 주별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체포된 불체자에 대한 이름과 얼굴 사진, 죄목, 체포 지역 등이 나타납니다. 한국 국적자의 경우 최소 5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간, 사기, 방화, 절도, 교통 위반 등 다양한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체포 지역은 텍사스주가 3명, 캘리포니아주와 미네소타주에서 각각 1명씩입니다. 주별로는 뉴욕주 142명, 뉴저지주 10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리샤 맥러플린 국토안보부 차관보는 새로운 웹사이트를 통해 우리가 체포하는 불체자의 범죄 유형과 그들이 저지른 범죄, 그리고 그 어디에서 추방됐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며 투명성을 위한 도구라고 밝혔습니다. 이민당국이 체포된 불체자에게 비용 명목으로 수천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인데요. 또 외국인 심사센터를 신설해 고위험 이민자를 찾아냅니다. 최근 시민권 선서식에 참석했던 위험국가 출신 이민자의 선서가 취소되는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마이클 뱅크스 국경수비대 국장은 최근 SNS X를 통해 14세 이상 불체자에게 체포 비용 5,000달러를 부과할 것이라며 입국 경로, 체류 기간, 진행 절차와 무관하게 일괄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뱅크스 국장은 이번 조치가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안은 2025 회계연도 기준 체포 비용을 최소 5,000달러로 규정하고 DHS 장관에게 물가 상승에 따라 금액을 조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DHS의 이민 수수료 인상 정책과 맞물려 단속 효율성 제고와 재정 부담 완화를 동시에 노린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불체자 1명을 체포 구금 추방하는 데 드는 비용은 평균 17,000달러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USCIS는 외국인 입국자의 범죄 전력 및 잠재적 안보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애틀랜타에 이민자 전담 사전심사센터를 신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민심사 정보를 한 곳에서 통합 처리하고 고위험 대상자의 스크리닝과 서류 검토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보스턴 지역 매체인 WGBH에 따르면 지난 5일 보스턴에서 열린 시민권 선서식에서 줄을 서 있던 신청자 중 일부가 위험국 출신이란 이유로 현장에서 선서가 취소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정한 19개 위험국 출신 이민자의 심사 업무를 일시 중단하라는 내부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전 통보 없이 선서 일정이 취소되거나 행사장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 확대 조치가 이달 말로 종료되는 가운데 연방 상원 민주당이 보조금 확대 지급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화당의 협조 없이는 실행이 불가능한데요. 무산될 경우 내년 중간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는 속셈인 것 같습니다.
최근 찰스 슈머 연방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바마 케어 가입자 대상 정부 보조금 확대 조치를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슈머 의원은 곧 상원에서 표결에 붙일 것이라며 상원의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슈머 원내대표가 내놓은 법안은 이달 말로 예정된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확대 조치 만료가 다가오면서 공화당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결집시키고 공화당이 응하지 않을 경우 내년 중간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는 전략인 셈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법안은 공화당의 협력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공화당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 확대 조치를 놓고 당내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오바마 케어 보조금 확대가 종료되면 가입자 대상 보조금 수준은 2010년 건강보험 개혁법이 만들어질 당시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보조금 혜택은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400% 이하인 가입자로 제한됩니다. 보조금의 혜택이 줄어들게 되면 중산층과 자영업자 등의 보험료 부담이 대폭 커질 수 있으며 무보험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보장국이 내년부터 오피스 방문 업무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시니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들에겐 디지털 전환 정책이 오히려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사회보장국은 최근 내부 메모를 통해 내년부터 오피스 방문을 연간 1,500만 건 이하로 제한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2025 회계연도의 방문 3,160만 건과 비교해 절반 수준입니다. 사회보장국 바튼 맥키 대변인은 사회보장국은 더 많은 주민에게 더 빠른 속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기술 개선과 현대화로 온라인, 전화 기반의 서비스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 중 상당수가 온라인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란 점입니다. 시니어들은 문제가 생기면 직접 오피스에 가서 해결을 하는데 지금도 예약이 어렵고 대기 시간도 긴 상황이라며 대면 서비스가 더 줄어들게 되면 이용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올해 7천여 명의 직원을 감원했고 일부 지역 사무소는 문을 닫거나 전화 상담만 운영하고 있으며 도심 외곽 지역 사무소 상당수는 인력 부족으로 폐쇄됐습니다. 전국공무원연맹 제시카 라포인트 대표는 지역 오피스는 지역사회 삶의 질과 직결되는 기능을 담당한다며 온라인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은 사무소에서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보장국이 지난 3월 발표한 온라인 신원 확인 의무화 조치는 스마트폰, 이메일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들에게 큰 장애물이 되고 있으며 지난 10월부터는 사회보장연금의 체크 발행이 전면 중단돼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마약 운반 의심 선박 공격 영상 공개를 놓고 민주당이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당초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던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장관이 결정할 문제라며 한 발 물러섰고 국방장관은 계속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공개를 강제화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마약 운반 의심 선박 2차 공격 영상 공개와 관련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나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엔 그들이 뭘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공개할 것이다. 문제 없다며 영상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를 사실상 철회한 것입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 역시 지난 6일 절차를 검토하고 있으며 지켜볼 것이라며 무엇을 공개하든 매우 책임감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영상 공개의 유보적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군이 의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미군은 지난 9월 2일 카리브해에서 코카인을 운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1차 공격으로 9명이 즉사하고 선박은 전복됐습니다. 미군은 생존자 2명이 전복된 선박 잔해에 매달려 배를 뒤집으려고 시도하는 상황을 약 41분간 지켜보다가 미사일 2발을 추가 발사했습니다. 국방부는 당초 생존자들이 무전 등으로 지원 세력에게 연락을 시도했기 때문에 2차 공격이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의회 확인 결과 현장에 통신 장비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행정부가 영상 공개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의회는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연방 상하원은 선박 격침 1, 2차 공격 영상을 의회에 편집 없이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방부가 영상을 제출할 때까지 헤그세스 장관 출장 예산이 25% 삭감됩니다. 하원이 이번 주 내에 법안을 통과시키면 이달 말께 상원 본회의 표결까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내년부턴 한국에서 해외로 송금할 때 증빙 서류 없이 송금할 수 있는 한도가 은행, 비은행 구분 없이 연 10만 달러로 일원화되는데요.
또 하나의 은행을 이용해야 했던 지정은행 제도 역시 폐지돼 해외 송금이 편리해질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 은행권과 비은행권으로 나뉘어져 있던 무증빙 해외 송금 한도를 모두 연간 10만 달러로 통합하는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거주자가 은행을 이용할 경우 송금 한도가 10만 달러지만 증권사, 카드사, 소액 해외 송금업자를 이용할 경우는 무증빙 송금 한도가 연 5만 달러입니다. 이를 초과해 송금하기 위해선 거래 사유 등을 담은 증빙 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 기관별로 송금 내역이 통합 관리되지 않아 여러 기관을 나눠 이용하는 분할 송금이 가능해 외환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불편과 악용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은행과 함께 해외 송금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내년 1월부터 가동합니다. 시스템은 은행과 비은행권을 모두 포함해 무증빙 해외 송금 내역을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연간 10만 달러 한도를 모두 사용한 뒤에도 소액 해외 송금 수요를 고려해 은행을 통한 건당 5천 달러 이내의 무증빙 송금은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외환 규제를 우회하려는 시도를 막기 위해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소액 송금을 할 경우 해당 내역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됩니다. 지정은행 제도도 26년 만에 폐지됩니다. 그동안 개인이 건당 5천 달러 이상을 증빙 없이 송금하려면 반드시 하나의 지정된 은행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내년부턴 여러 은행을 자유롭게 이용해 연 10만 달러까지 송금할 수 있게 됩니다. 기재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유학생 학비, 생활비, 해외 직구 대금, 소규모 무역 대금 등 다양한 해외 송금이 더 편리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한국에서의 소송 움직임과는 별개로 뉴욕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법무법인은 집단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법인은 어제 뉴욕 맨해튼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미국 본사를 상대로 소비자 집단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국일 대륜 경영 대표는 쿠팡 본사는 델라웨어주에 등록돼 있고 뉴욕 증시에 상장된 미국 기업이다며 미국 사법 시스템의 강력한 칼날로 이번 사태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실질적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은 이번 정보 유출 사태 피해자들을 원고로 모집한 뒤 뉴욕 연방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 대표는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배상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 에퀴팩스는 3천만 명 정보 유출로 무려 7억 달러를 배상에 합의했고 야후는 매각가가 4,800억 원 삭감되는 치명타를 입었다며 선례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국 본사가 한국 자회사 시스템과 데이터에 실질적 접근 권한을 갖고 있다면 미국 법원은 서버가 어디에 있든 관련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소송에선 쿠팡 본사의 지배구조 운영 실패와 공시 의무 위반을 강조하고 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권리 침해를 주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륜의 미국 법인은 홈페이지를 통해 집단 소송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뉴욕시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시리 오브 예스 계획이 시행 1년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규제가 완화되면서 허가된 신규 주택이 22%나 증가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지난 5일 시리 오브 예스 주택계획 통과 1주년을 맞아 관련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시장실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10월 시 전역에서 허가된 신규 주택은 약 17,600유닛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2.8% 증가했습니다. 아담스 시장과 댄 가로드닉 뉴욕시 도시계획국장은 1년 전 오늘 뉴욕시는 시리 오브 예스 계획을 통과시켰고 그 결과 기록적인 수준의 어포더블 하우징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자축했습니다. 시리 오브 예스 계획은 지난해 12월 5일 시의회를 통과했으며 뉴욕시의 까다로운 조닝 규제를 완화해 시 전역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고 향후 15년 동안 최대 8만 2천 채의 아파트 신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밀도 지역 오피스 건물 주택 전환 가속화, 지하실 및 차고 개조한 부속 주택 합법화,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어포더블 하우징을 포함할 경우 허용된 것보다 20% 더 많은 주택 유닛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유니버설 어포더블 하우징 우대제, 그리고 대중교통과 가까운 곳에는 주거용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뉴욕시 경제개발공사를 중심으로 활용도가 낮은 시 소유 부지를 재개발해 약 10,000세대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도 병행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의회가 7일 공개한 2026 국방수건 법안엔
국무부 장관에게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북한에 있는 가족과 헤어진 한국계 미국인들의 명부를 작성하란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미래의 한국계 미국인 가족이 북한에 있는 가족과 대면 및 화상 상봉을 할 기회가 생길 경우 이를 원활하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법안은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하게 될 경우 한국계 미국인 이산 가족의 상봉도 의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 명부 작성 등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적절히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관련 단체와 전문가 등은 약 1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청 산하 재외동포협력센터가 2026 재외동포 청년 인재학업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사업은 내년에 한국의 대학원에 입학할 예정인 재외동포 청년들에게 등록금과 입국 항공료, 학업 장려금, 어학 연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만 34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는 물론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 학사 과정을 밟을 재외동포는 2에서 4년, 학사 과정 4에서 6년, 석박사 과정은 2에서 4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어학 연수비는 전액, 대학 등록금은 학기당 500만원까지, 학원 장려금은 연간 1,356만원 지원받게 됩니다. 신청은 이달 31일까지 코리안넷을 통해 하면 되고 서륜 거주지 관할 재외공간 혹은 재외동포협력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선발은 내년 2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한국계 최초 우주비행사 조니 김이 국제우주정거장에서 8개월간의 임무를 마치고 지구로 귀환했습니다. 조니 김을 포함한 73차 원정대는 지난 4월 8일 러시아 우주선을 타고 ISS에 도착한 지 245일 만입니다. 나사가 중계한 영상에 따르면 조니 김은 동부 시간으로 8일 오후 5시 10분께 ISS와 연결된 러시아 우주선에 연방우주공사 소속 우주비행사 2명과 함께 탑승했고 우주선은 오후 8시 42분 ISS에 도킹을 해제하고 완전히 분리됐습니다. 우주선은 3시간 20여 분간의 비행을 마친 뒤 9일 0시 4분께 카자흐스탄 초원의 낙하산을 이용해 착륙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이 최근 발표한 연례 HIV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뉴욕시 HIV 감염 신규 사례는 179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대비 5.4% 증가한 수치입니다. 증가세는 2022년부터 3년 연속으로 이어진 것으로 팬데믹 이전 수십 년간 지속되어온 신규 진단 감소 흐름이 멈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 보건국은 2001년 이후 신규 진단 건수가 70% 이상 주는 등 지난 10년간 큰 진전을 이뤘지만 최근 몇 년은 진단이 증가하거나 정체되면서 HIV 종식 목표가 멈춰있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새로 HIV 진단을 받은 이들 중 86%가 흑인 또는 히스패닉이었고 대부분이 도시 내 빈곤율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HIV는 성관계 또는 주사기 공용 사용 등을 통해 전염되며 꾸준히 약을 복용하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42도, 섭씨 5도, 밤 최저 기온 32도, 섭씨 0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금요일은 다시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위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